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차시 현대사회와 직업윤리입니다. 이번 주는 10월의 마지막 주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됐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들은 우리 또래는 아마도 10월의 마지막 날은 가을의 어떤 절정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이 되면 왠지 조금 가을다운 그런 어떤 기분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한 11월의 마지막 밤이 되어야 그런 가을의 절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은 어딜 가나 조금 센치해지지요. 여러분들도 어딜 가나 다 아름다운 어떤 그 풍경이 있기 때문에 많이 둘러보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담은 좀 없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기말고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평가가 된다면 지금 정확하게 절대평가를 해라, 상대평가를 해라 이런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학기 때는 절대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후한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상대평가가 된다면 반드시 기말고사로 인해서 성적을 좌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꼭 중간고사를 안 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간고사를 일단 생략하고요. 오늘 수업은요. 엔지니어 윤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내부 고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내부 고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이란 어떤 뜻인가요? 어떤 조직의 현직 및 전직 구성원이 그 조직의 비리를 폭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발이라는 말이 어떤 고자질과 같은 부정적인 뜻이 있어서 내부 고발자 대신 지금은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공익 제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라는 말보다는 공익 제보자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라는 것은 영어의 deep throat라고도 부르고 휘슬블로우라고도 부릅니다. 왜 휘슬블로우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냐면 이 뜻은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1972년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의 어떤 암호명이라고 합니다. 그 뒤로 호루라기 부는 사람 또는 휘슬블로우라고 지금 공익 제보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고발자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호루라기 재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내부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호루라기 재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부 고발 사례를 한번 몇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의 19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청각장애인 학교인 그 자해학원이라고 그 인하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가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학교 내에 어떤 교사가 외부에 고발해서 알려지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공지영 작가가 원작으로 했는데 그것을 영화한 것이죠. 근데 그 영화 내용은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도가니 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무진자해학원은 청각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주인공 인호, 거기서는 이제 주인공 인호인데
교사였습니다. 교사는 자해학원으로 인하학교로 부임해온 미술교사였습니다. 그는 아내하고 사별하고 슬하에는 천식으로 아픈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해학원에서 일어나는 학대라든지 성폭력을 알고 있었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었던 그는 이것을 예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나 이것들이 심해지니까 어떤 동료를 찾아서 같이 이거를 고발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그 동료 교사가 유진으로 나옵니다. 유진과 함께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세우긴 했지만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었고 너무나 약하게 처방이 된 거예요.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때는 수화 통역자도 수화 통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에 방해된다고 그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정확한 어떤 내부 고발 사례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때 2000년도부터 교장이나 교사들의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으나 결국 2011년도 공지영 작가가 쓴 것을 토대로 도가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게 공론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영화 개봉한 후에는 학교는 폐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처벌은 교장이나 교사의 처벌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어떤 교사가 폭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011년도에 공론화가 되고 2012년도에 폐교가 된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문옥 전 감사관 1990년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언론을 통해 고발했습니다. 덕분에 재벌의 불법 재산 증식과 재벌과 세무당국의 유착이 낱낱이 알려졌죠. 근데 재벌들이 땅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땅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서 고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전 감사관은 직장에서 파면당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죄 확정을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파면 처분 선고 소송에도 승소하여 감사원으로 복직한 사례입니다. 다행히 이거는 복직이 돼서 다행이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구사단 소속 이지문 중위가 1992년 3월 22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군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공개투표, 대리투표 행위와 여당 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습니다. 이때 어떻겠어요? 국방부는 이 중위를 무단 이탈로 구속하였으며 해당 부대의 500여 명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위의 증언이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발 동기에 대해서도 소영웅주의자 등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협의회와 언론사 등으로 200여 명의 현역 군인들이 익명으로 군 부재자 투표 부정에 대해 제보를 하였고 특히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의 추가 고발로 국방부는 여당 지지 정신교육과 대리투표 행위가 몇몇 부대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중위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후 이등병으로 파면 조치되었으나 4년 정도의 법정 투쟁 끝에 전역 군인들이 이 중위의 고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해 줌으로써 199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파면 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후 내부 고발자 모임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과
호루라기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상당한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누가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 자식한테 너 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너 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 서울동사무소의 5명의 금수원들이 도시 통근형 동차 및 새마을 열차의 보수품, 유형과 하자보수 문제점, 축상 발열기라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기차 바퀴가 돌아가는 축에서 심하게 열이 나고 심하면 바퀴축이 부러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상 발열로 인한 열차 탈선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다가 불가능하자 이를 1998년 10월 12월 1999년 1월에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이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시정 조치보다는 제보자를 알아내는 데 주력하여 결국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 조치를 하거나 감봉과 지방 전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2000년 5월 법원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받아 복직하였으며 또 다른 이는 2001년 3월 서울고법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철도 차량의 안전 문제를 외부에 알린 공익적 제보자는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직했던 이들에게 철도청은 다시 3개월 정직, 2개월 정직의 재징계를 하였으며 감봉, 전출, 징계를 받았던 한 사람은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이런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5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3년간 감리원으로 일하던 정태훈 씨가 2000년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공사 감리 과정에서 내와 불연 방수 처리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부실 사례와 부적절한 설계 변경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으나 감리단이 이를 덮어왔다고 하면서 공사 현장의 자재 샘플과 직접 채집한 비디오 테이프 등을 증거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2000년 5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주고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 사실을 안 인천국제공항 공사 쪽과 시공사는 그를 왕따로 만들고 공사 측에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오히려 교체를 당했던 상황이었다. 공사 측에서는 한 감리원의 제보만 믿고 거대한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공사 과정에서는 부분적으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모두 시정 조치했기 때문에 전체 공정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객터미널 방수제 선정 문제로 인한 방수 기능 결함 등 부실공사 현장이 그대로 방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는 고발로 인해 건설업계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3번째와 4번째는 엔지니어의 사례였고요. 이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내부 고발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용기 있는 행위였습니다. 2002년 1월 25일부터 공익제보자 포상 및 보상규정 공직자 및 민간인 제보자까지 보복행위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제한적 인정 등이 담긴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가 아무리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비공식적으로는 배신자나 고자질쟁이로 낙인 찍히고 왕따 등의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기업 비밀을 지킬 계약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 내부 고발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피고용인은 기업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고용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데 동의하고 기업 비밀과 모든 관련 정보를 지키는데 근로계약서에 모든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피고용인이 고용주에 대해 무제한적인 의무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 하여금 비도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만약 피고용인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부 고발인 경우 고용주는 고용계약을 내세워 기업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결국 부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내부 고발은 정당하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 고발은 최후적인 수단이지만 일반적으로 장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자들한테 내부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교육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고발자는 정신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할 정도의 정체성 위기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과 내부 고발이 의무라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부 고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용인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딜레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최악의 고발 사태를 방지하려면 기업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피고용인도 참여해서 공개 토론을 거쳐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용인은 자신의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겠지요. 그리고 관리자는 확인된 실수에 대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뢰감이 조성되었을 경우에 엔지니어는 자신의 전문적 견해를 두려움 없이 피력할 수 있겠지요. 그만큼 더 효과적인 위기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엔지니어 윤리 규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것보다도 미국이 더 전기공학협회의 엔지니어 윤리 규범 같은 것이 잘 돼 있으니까 미국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기술이 전 세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우리의 직업, 동료,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공동체들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이 가장 고명한 윤리적 그리고 전문적 행동 양식을 취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그러니까 미국 전기공학 협의회 엔지니어 윤리 규범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부합되는 공학적 판단을 내릴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공공 또는 환경의 위험을 초래할 요소들은 즉각 공개한다. 이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 또는 인식상의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은 가능한 피하고 이것을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린다. 세 번째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거나 데이터에 바탕을 둔 예측을 할 경우에는 항상 정직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다. 네 번째, 모든 형태의 뇌물을 거부한다. 다섯 번째, 기술과 기술의 적합한 응용 그리고 잠재적 결과에 대한 이해를 확대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유지 및 발전시킬 것이며 훈련 또는
경험으로 수행 자격이 있을 경우 또는 관련 제약을 완전 공개한 경우에만 공학기술적 과업을 떠맡는다. 자, 7번째, 기술적 업무에 대한 정직한 비판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또 제공할 것이며 잘못을 시인하고 수정할 것이며 그리고 타인의 공로를 합당하게 인정한다. 8번째,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연령,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한다. 9번째, 거짓 또는 악의의 행동으로 타인을 해치거나 재산, 명예, 고용에서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자, 10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및 협력자의 작업적 발전을 돕고 이들이 이 윤리 규범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미국 전기공학협의회 엔지니어 윤리 규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자, 공학기술에서의 위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서 살펴본 엔지니어의 윤리 사례들은 모두 대형 사고를 불러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많았지요. 자, 공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고 새로운 기술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 또는 구조물, 공정, 화학, 물질 등의 결과물을 생산하지요. 자연 상태에서 접할 수 없었고 그 규모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 건축물, 약품 등은 인류에게 예전에 맛보지 못한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예기치 못한 위험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재와 비교해서 인재라고 부르는 사고들이 이런 경우에 속하겠지요. 엔지니어의 윤리는 그래서 이 위험의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또 다른 어떤 특수한 직업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직업윤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공학의 한 분야별로 대표적인 위험 사례를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 자동차, 조선공학 등에서 위험한 사례는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포드사의 핀토 자동차 사례가 되겠지요. 또는 챌린저호 사례, 우주선을 쏘았는데 75초 만에 폭파돼 버리고 말았지요. 에어백에 의한 사고 사례,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은 기계, 자동차, 조선, 공학에 대한 어떤 위험 사례지요. 건축, 토목공학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우리 배웠죠. 상품 백화점 붕괴 사례, 성수대교 붕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학, 공학 재료, 공학에는 나노 기술의 위험 사례가 있겠죠. 대구 가스 폭발 사례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생명공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에서 위험한 사례가 뭐가 있었을까요? 광우병 사례가 있었겠지요. 전기전자공학에서는 전자제품의 전자기파 사례 또는 송전탑 사례가 있었겠지요. 자, 원자력공학에서는 핵발전소 사례가 있죠. 이런 사례들이 위험한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이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흔히 우리는 어떤 종류의 해로움이 생기는 상태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문구용 칼이 위험한가요? 부엌에서 사용하는 식칼이 위험한가요? 물론 어린아이에게는 위험 가능성이 있겠지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국어사전에서의 위험이란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또는 그런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원하지 않는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요. 안전에 대한 정의는 그런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또 정의할 수 있겠지요. 다시 정의하자면 안전은 가능한 위험이 감소된 상황이라고 또는 수용 가능하고 어떤 위험이 감소된 상황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겠지요.
또 다시 안정을 정의하면은 어느 정도 위험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이 어떤 그 위험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위험하고 안전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